강남 아파트의 얇은 커튼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어 침실 바닥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고 머릿속은 이미 오늘의 할 일들로 분주했다. 남편 준호는 해운 회사에서의 일상대로 새벽녘에 출근했다. 집 안은 멀리서 들려오는 서울의 아침, 교통소음을 제외하고는 고요했다. 옷장을 열고 구석에 넣어둔 작은 나무 상자에 손을 뻗었다. 오늘은 사촌 수민의 결혼식이라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비치 목걸이를 하고 싶었다. 상자는 기억보다 묵직했고 그 표면이 손끝에 차갑게 느껴졌다. 익숙한 금과 비치의 반짝임을 기대하며 뚜껑을 열었을 때 내 심장은 멎는 듯했다. 텅 비어 있었다. 벨벳 안감이 휑하니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았다. 손이 떨려왔다. 나는 미친 듯이 상자 구석구석을 뒤지고 옷장 전체를 그리고 침실 전부를 샅샅이 뒤졌다. 결혼식 때 했던 진주 귀걸이, 할머니의 유품이었던 금팔찌, 그리고 비치 목걸이까지 전부 사라졌다. 그 하나하나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추억이 담겨 있었다.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께서 그 목걸이를 내 손에 쥐어주시며 말씀하셨다. 혜원아, 이건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란다. 우리 집안의 역사고 우리의 자존심이야. 이제 그 역사가 사라져버렸다. 침대의 가장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몸을 가눌 수가 없었다. 깨달음은 서서히 그러나 한꺼번에 밀려왔다. 감히 우리 침실에 들어와 내가 보물을 어디에 두는지 알만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시어머니 박미자 여사. 7년 동안 나는 그분의 감시 아래 살았다. 우리 아파트가 따로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찾아와 살림을 검사하고 내 김치 맛을 지적하고 아들한테 아직 아이도 낳아주지 않은 며느리라며 핀잔을 주셨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하고 가시돋친 말을 미소로 견디는 법을 배웠다. 네, 어머님. 그럼요, 어머님. 어머님 생각이 제일 좋으시죠. 현관문이 열리고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어깨를 폈다. 혜원아, 아직도 자고 있니? 벌써 8시가 넘었다. 그분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못마땅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부엌으로 가보니 시어머니는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온 반찬들을 정리하고 계셨다. 62의 박미자 여사는 권위에 익숙한 사람. 특유의 굳은 자세를 하고 있었다. 머리는 흠잡을 데 없이 검게 염색한 단정한 단발이었고 옷차림은 비싸지만 보수적이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나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분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토요일 저녁 얘기라면 내가 이미 준호한테 이 씨네 가족을 초대할 거라고 말해뒀다. 그 집 아들이 삼성에 다닌다더구나. 연줄이 아주 좋아. 제 보석함에 관한 일이에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안에 있던 게 전부 없어졌어요. 혹시 제 물건들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시어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김치를 접시에 담기 시작했다. 아, 그거. 그래, 내가 가져갔다. 너무나 태어난 그 인정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내 시누이 도움이 필요했어. 마치 어린아이에게 설명하듯 그분은 말을 이었다. 연주가 카드 때문에 좀 곤란해졌거든. 금액이 꽤 컸어. 그분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내 보석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지. 어머니 목걸이를 파셨다고요? 제 결혼 예물을요?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으시고요? 시어머니는 마침내 나를 돌아보았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가족은 서로 돕는 거다. 연주는 준호 동생이야. 그의 평판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니? 그리고 그분은 코웃음을 치며 덧붙였다. 너 그거 쓰지도 않았잖아. 그냥 상자 안에 처박아 뒀으면서. 명품 가방과 제주도 주말 여행을 즐기며 남편이 자기 필요를 이해 못한다고 늘 불평하던 시누이 연주의 모습이 떠올랐다. 도박은 2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소액이었지만 점점 커져 그 소문이 내 귀에까지 들어올 정도였다. 어머님은 그럴 권리 없으세요. 나는 속삭였다. 나한테는 모든 권리가 있어. 시어머니는 차갑게 대꾸했다. 한국 가족은 이렇게 사는 거야.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거지. 네 엄마가 죽기 전에 그걸 가르쳐 줬어야 했는데.
어머니를 들먹이는 말에 나는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순간 소리를 지르고 정성껏 차려진 반찬들을 부엌 바닥에 내던지고 이 여자와 그 소중한 가문의 명예에 대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부 말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대신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내 침묵을 굴복으로 오해했다. 그분의 표정이 약간 누그러졌다. 그런 싸구려 장신구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라. 내년에 준호가 승진하면 새 것 사줄 거야. 그런 촌스러운 것들 말고 요즘 스타일로. 그분은 내 팔을 거만하게 두드렸다. 자, 이제 이 반찬들 준비하는 것 좀 도와. 쌀 씻어야지. 나는 기계적으로 익숙한 일들을 처리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동네 가십거리 바깥 트르마크 박 신의딸이 서울대 출신 의사와 결혼한 이야기, 준호가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쉴 새 없이 떠들어댔다. 그분이 모르는 것, 그들 중 누구도 모르는 사실은 그들의 완벽하고 순종적인 며느리가 이미 그들 모두를 앞질렀다는 것이었다. 그분이 팔아버린 보석들은 가짜였다. 몇 달 전 준호와 연주가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심야에 통화하는 것을 엿들은 후 나는 나만의 계획을 세웠다. 몇 년 전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다. 현명한 여자는 항상 자기만의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단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으로. 나는 진짜 보석들을 들고 종로에 있는 감정사 김준서 씨를 찾아갔다. 그는 아버지를 아는 분이었다. 하나하나 감정을 받고 대부분을 팔았다. 그 돈으로 나는 금괴를 샀다. 작고 단단하며 위조가 불가능한 것으로. 그것들은 지금 하나은행의 안전금고에 내 결혼 전 이름인 김혜원으로 보관되어져 있다. 시어머니가 가져가서 판 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속을 만큼 정교하게 만들어진 복제품이었다. 나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을 예감하며 그것들을 보석함에 보관해왔다. 시어머니가 소고기 값이 오른다며 불평하는 동안 부엌에 서서 쌀을 씻으며 나는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다.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게 두자. 내가 무너졌다고 믿게 두자. 그들의 승리는 그들이 훔쳐간 보석만큼이나 가짜였다. 그날 밤 준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내 눈을 피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 당연히 알았다. 아마 동의했을 것이다. 한때 나를 아껴주겠다고 약속했던 내 남편은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내 유산을 빼앗아 가도록 내버려 뒀다. 마침내 내가 그에게 따져 묻자 그가 한 말은 전부였다. 연주는 가족이잖아. 내가 뭘 어떡해? 나는 내가 결혼한 이 남자, 언제나 내 편보다는 자신의 핏줄을 택할 이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무언가 돌이킬 수 없이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배신이 내 안에 무언가를 해방시켰다. 내가 가진 줄도 몰랐던 힘을. 아무것도. 나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당신은 당신에게 기대된 역할을 정확히 해냈어. 그날 밤 나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들지는 못했다. 대신 나는 다음에 올 일을 계획했다. 진짜 보석은 사라지고 더 가치 있는 것, 나의 독립으로 변모했다. 곧 그들 모두는 자신들이 나를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내 보석이 사라지기 석 달 전, 나는 다가올 일의 첫 번째 전조를 느꼈다. 추석 때 압구정에 있는 시댁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였다. 명절 음식, 준비는 시어머니의 감독 아래 며칠이 걸렸다. 그분은 내가 부친 전이 너무 얇다거나 잡채간이 안 맞는다며 사사건건 비판했다. 내 아들은 최고를 먹어야지. 그분은 묻지도 않고 내 양념장에 참기름을 더 붓곤 했다. 그날 저녁, 차례가 끝나고 남자들이 소주잔을 들고 거실로 물러간 후 설거지를 하던 나는 복도에서 연주와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속삭이는 소리를 엿들었다. 5천만 원... 연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달 말까지 못 갚으면 태원 씨한테 알리겠다고 협박해요. 내 남편이 알아서는 안 돼. 시어머니가 쏴붙였다. 그 수치심이 우리 가문을 망가뜨릴 거야. 아버지께는 여쭤봤니? 아버지는 거절하셨어요. 연주가 대답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제주도 사건 이후로 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면서요. 나는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손 위로 흐르던 물이 차갑게 식어갔다. 5천만 원은 엄청난 액수였다.
준호와 나의 저축의 거의 전부였다. 나는 그들이 언젠가 우리 돈을 노릴 것이라는 걸 그때 알았다. 하지만 그들이 내 개인적인 보물부터 노릴 줄은 몰랐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어린 시절 친구인 민서를 인사동에서 만나기로 했다. 나와 달리 민서는 중매 결혼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인테리어 디자인 사업을 일궜다. 그녀의 독립은 부산의 옛 동네에서는 스캔들이었지만 지금 그녀는 강남의 세련된 오피스텔에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있었다. 무슨 일 있어? 전통 찻집의 조용한 구석에 앉자마자 그녀가 말했다. 또 그 마녀 같은 시어머니 때문이야? 나는 내가 엿들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내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민서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들이 널 거덜낼 거야, 혜원아.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다른 친구들한테서도 봤어. 도박 빚은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 항상 또 다른 위기, 가족만이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비상사태가 생기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물었다. 준호는 항상 그들 편이잖아. 민서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어머니 유품이랑 결혼 예물 아직 가지고 있지? 물론 그게 어머니가 남겨주신 전부인걸. 팔아.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거의 차를 쏟을 뻔했다. 안 돼. 그건 내 말 들어봐. 민서가 말을 끊었다. 진짜 팔라는 게 아니야. 정교한 복제품을 만들어. 종로에 그런 걸 전문으로 하는 곳이 있어. 많은 여자들이 여행 가기 전에 가보를 잃어버릴까봐 그렇게 해. 그런 다음 진짜는 팔아서 가치는 있지만 쉽게 빼앗길 수 없는 걸로 바꿔놔. 그 아이디어는 너무나 대담해서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우리 어머니는 시댁 식구들에게 항상 조용하고 순종적이었다. 거의 부러질 때까지 몸을 굽혔다. 어머니의 이른 죽음은 내게 그분의 보석과 부드러운 경고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네가 시집가는 집안은 네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너의 힘을 시험할 거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말했다. 민서는 주소와 이름을 적어주었다. 여기서 시작해. 박동욱 씨를 찾아. 내가 보냈다고 말하고. 그리고 혜원아.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준호한테도. 이틀 후 나는 보석함을 가슴에 꼭 껴안고 종로행 지하철을 탔다. 그 가게는 좁은 골목에 숨어 있었고 귀금속 감정이라는 작은 간판 외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정밀한 손놀림과 돋보기 안경을 쓴 나이든 남자가 내 보석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살폈다. 이것들은 꽤 가치가 있군요. 박동욱 씨는 내 어머니의 비취 목걸이를 불빛에 비춰보며 말했다. 특히 이건 1950년대 작품으로 대량 생산 이전의 공예품입니다. 그리고 이 진주들은 그는 내 결혼 귀걸이를 만지며 덧붙였다. 아주 품질이 좋습니다. 복제품을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나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그리고 진짜를 파는 것도 도와주시고요. 그는 잠시 내 얼굴을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3주 정도 걸릴 겁니다. 비용이 꽤 들지만 보석의 가치보다는 적을 겁니다. 그 돈으로는 뭘 해야 할까요? 내가 물었다. 금이죠.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작은 금괴로요. 10g짜리로. 보관하기 쉽고 위조가 불가능하며 요즘 같은 불확실한 시대에는 현금보다 가치를 더 잘 유지합니다. 그 후 3주 동안 나는 끊임없는 불안 속에서 살았다. 시어머니가 예고 없이 찾아올 때마다 내 계획이 발각될까봐 두려웠다. 준호에게는 전통 요리 강좌를 듣는다고 둘러댔다. 시어머니 눈에 더 나은 아내로 보이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그가 찬성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마침내 복제품이 준비되었을 때 나는 그 품질에 놀랐다. 무게가 약간 달랐고 진짜 전문가는 보석의 미세한 차이를 알아챌 수도 있었지만 언뜻 보기에는 내 소중한 보물들과 똑같았다. 완벽해요. 나는 가짜 비치 목걸이를 들고 속삭였다. 박동욱 씨가 작은 벨벳 주머니를 건넸다. 금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금괴 10개입니다. 은행 안전금고를 추천합니다. 그날 오후 나는 하나은행에 가서 결혼 전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했다. 겨울옷 상자 밑바닥에 숨겨두었던 옛 신분증을 사용했다. 은행 직원은 왜 기혼 여성이
남편과 별개의 계좌를 원하는지 묻지 않았다. 아마도 비슷한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일 것이다. 내 금이 담긴 작은 금속 상자가 금괴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낯선 감정을 느꼈다. 힘. 수년 동안 나는 남편의 가족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우리 집을 얼마나 완벽하게 유지하는지,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비판을 얼마나 우아하게 견디는지로 내 가치를 측정해왔다. 이제 나에게는 온전히 내 것,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생겼다. 집으로 돌아와 복제품 보석들을 상자에 다시 넣었다. 원래 있던 그대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배치했다. 그날 밤 저녁을 준비하는 내내 미소를 짓는 나를 준호가 알아차렸다. 행복해 보이네. 그가 놀라며 말했다. 무슨 좋은 일 있었어? 그냥 즐거운 하루였어. 나는 김치찌개에 넣을 채소를 계속 썰며 대답했다. 그가 알기만 했다면, 그들 중 누구라도 알기만 했다면. 그 후 몇 주 동안 나는 충실한 며느리의 역할을 계속했다. 가족 모임에 참석하고 준호의 동료들이 방문하면 푸짐한 음식을 준비하고 전통을 존중하지 않는 요즘 젊은 여자들에 대한 시어머니의 끝없는 불평을 참을성 있게 들어주었다. 하지만 내면에서 나는 변하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상처받았을 가시 돋친 말들이 이제는 물처럼 스르르 흘러갔다. 예전 같으면 나를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었을 요구들이 이제는 사소하게 느껴졌다. 준호가 가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를 지켜보는 것을 느꼈다. 변화를 감지했지만 그 원인을 알 수는 없었다. 한 번은 그가 우리 결혼 생활이 불행하냐고 물었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말투를 중립적으로 유지하며 되물었다. 요즘 당신 좀 달라 보여. 더 멀게 느껴져. 나는 손을 뻗어 그의 손을 만졌다. 한때는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을 제스처였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어머님 생신 준비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그는 이 설명을 쉽게 받아들였다. 그의 순종적인 아내가 속임수를 쓸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어머니처럼 준호도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았다. 의무와 가족에 얽매여 자신만의 욕망이나 계획이 없는 전통적인 한국 아내. 연주가 더 자주 찾아와 재정적인 어려움을 넌지시 비추기 시작했을 때 나는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남편의 인색함과 어려울 때 가족이 서로 도와야 한다는 말을 극적으로 한숨 쉬며 늘어놓았다. 각각의 말은 나의 반응을 떠보고 내가 자발적으로 도움을 제안할지 가늠하는 시험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동정과 차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연주가 우리 아파트를 명백한 좌절감을 안고 떠난 후 준호가 내게 따졌다. 내 동생이 힘들어해. 우리가 도와줘야 해. 물론이죠. 나는 온화하게 말했다.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돈이 필요해. 우리 저축을 좀 쓰는 게 어떨까 싶어. 우리 집 살 돈 말씀이세요? 나는 목소리를 평탄하게 유지하며 물었다. 우리가 5년 동안 모아온 그 돈요? 준호는 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일시적인 거야. 다시 갚을 거야. 나는 논쟁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당신이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면요? 그는 내 수능에 안도하는 듯했다. 내가 이 순간을 대비해왔다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 진짜 싸움이 우리 저축이 아니라 훨씬 더 개인적인 것에 관한 것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몇 주 후 내 보석함이 텅 비었을 때 나는 그들의 절박함의 전모를 이해 잘했다. 연주의 빚은 시어머니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컸던 모양이다. 그들은 우리 저축을 달라고 요구하는 단계를 건너뛰고 자신들이 항상 과소평가해온 한 여자의 감상적인 보물이라는 쉬운 먹잇감으로 직행한 것이었다. 그날 밤 준호가 옆에서 잠들었을 때 나는 침대에서 빠져나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이제 내 이름으로 안전하게 보관된 금처럼 반짝였다. 나를 통제한다고 생각했던 이들이 결코 손댈 수 없는 곳에 나는 슬픔과 환희가 뒤섞인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그들이 안다고 생각했던 아내와 며느리는 그들이 훔쳐간 보석처럼 정교하게 만들어진 환상이었다. 지략이 풍부하고 단호하며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진짜 혜원은 깨어나 지켜보고 있었다.
자신을 드러낼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면서. 내 보석이 사라진 지 2주 후 시어머니는 댁에서 특별한 가족 저녁 식사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그분의 문자 메시지는 내 일정에 대한 배려라고는 전혀 없는 늘 하던 방식대로 도착했다. 토요일 저녁 6시 가족 식사. 중요한 발표 있음. 갈비찜과 잡채 준비해 올 것. 아버님 드릴 소주도 가져와. 내가 문자를 보여주자 준호는 유난히 말이 없었다. 그의 눈은 내 시선을 피했고 그는 일 때문에 바쁘다는 말을 중얼거리더니 샤워하러 들어갔다. 나는 그때 알았다. 무슨 발표가 있든 그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나는 토요일 내내 시어머니가 요구한 음식을 준비했다. 갈비찜은 달콤한 간장 국물에 소갈비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몇 시간 동안 끓였다. 잡채에 들어갈 채소를 썰면서 안전금고에 있는 금괴들을 생각하자 이상한 평온함이 밀려왔다. 발표를 하든 말든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게 두자. 압구정에 있는 박신의 집은 오래되고 명망 있는 건물 중 하나에 위치한 넓은 아파트였다. 시어머니는 그 위치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졌고 종종 방문객들에게 뼈대 있는 가문들만 이 건물에 산다고 상기시키곤 했다. 준호와 내가 음식 용기를 잔뜩 들고 도착했을 때 연주의 차가 이미 밖에 주차되어 있었다. 재정난에 시달린다는 사람에게는 너무 비싸 보이는 신형 제네시스 세단이었다. 아, 왔구나. 시어머니가 문 앞에서 우리를 맞았지만 내가 들고 온 음식에는 거의 눈길도 주지 않았다. 연주랑 태원이는 일찍 왔어. 아버님은 술 따르고 계시고 거실은 격식 있게 차려져 있었고 시아버지 박정환 씨가 낮은 테이블 상석에 앉아 계셨다. 65의 그는 그 세대 특유의 엄격한 권위를 유지했지만 수년간 시어머니의 가정 내 결정에 양보해온 탓에 집에서의 존재감은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 옆에는 연주의 남편 태원 씨가 불편한 듯 빳빳한 셔츠를 입고 앉아 있었다. 연주 자신은 평소와 달리 활기찼다. 흥분 때문인지 아니면 술 기운 때문인지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아버지에게 무언가 손짓하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혜원아. 그녀는 나를 보자 소리쳤다. 이리 와서 내 옆에 앉아. 오랜만이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거짓된 따뜻함에 소름이 돋았다. 지난 설날 내 떡국이 너무 짜다고 시어머니에게 불평하고 가족 결혼식에서 내 새 핸드백에 와인을 실수로 쏟았던 바로 그 여자였다. 이제 그녀는 마치 우리가 가장 친한 친구라도 되는 양 자기 옆 방석을 툭툭 쳤다. 나는 먼저 정환 씨에게 인사를 드리고 자리에 앉았다. 준호는 내 맞은편에 앉아 여전히 내 눈을 피했다. 이제 다 모였으니 시작하자. 시어머니가 마지막 음식을 들여오며 선언했다. 식탁은 음식으로 가득했다. 내가 만든 갈비찜과 잡채에 그분이 만든 김치전, 불고기,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이 더해졌다. 그분도 그날 종일 요리를 한 것이 분명했다. 그분이 생각하는 중대한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비교적 조용히 식사를 했다. 들리는 소리라고는 정환 씨가 음식에 만족하며 가끔 내는 끙 하는 소리와 금속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뿐이었다. 마침내 그 긴장을 깬 것은 연주였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엄마, 좋은 소식 이제 말할까요? 그녀는 자리에서 거의 방방 뛰며 물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나를 볼 때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부드러워졌다. 그래,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그분은 어깨를 펴고 마치 왕실의 칙령을 발표하는 사람처럼 식탁 주위를 둘러보았다. 우리 연주가 최근에 좀 어려움이 있었단다. 해결해야 할 금전적인 문제들이 좀 있었지. 그분의 시선이 잠시 내게 스쳤다가 계속되었다. 하지만 가족의 의리와 희생 덕분에 모든 것이 해결됐어. 준호는 아버지 옆에서 불편하게 몸을 뒤척였다. 태원 씨는 자신의 밥그릇만 뚫어지게 쳐다봤다. 빚쟁이들한테 돈은 다 갚았고 시어머니는 말을 이었다. 연주의 신용도 회복됐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문의 명예에 흠집이 가지 않았다는 거지. 이 방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필요 없어. 그리고 더 좋은 소식도 있어요. 연주가 태원 씨의 손을 잡으며 덧붙였다. 그는 힘없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저희 다음 달에 파리 여행 가기로 했어요. 태원 씨 회사에서 학회 때문에 보내주는데
저도 따라갈 거예요. 포시즌스 호텔에 묵을 거고요. 정말 멋지죠? 나는 손이 떨려 젓가락을 내려놓아야 할 정도로 강력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들은 도박빚을 갚기 위해 내 어머니의 보석을 팔았다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호화로운 휴가로 자축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준호를 쳐다봤다. 이런 광경에 최소한의 불편함이라도 보이길 기대했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생의 행운을 기원하는 축배를 들고 있었다. 연주와 태원이를 위하여 시어머니가 자신의 잔을 들며 말했다. 그리고 가족의 의리를 위하여. 나를 제외하고 모두가 마셨다. 나는 내 잔을 건드리지 않고 식탁에 내려놓았다. 시어머니가 즉시 알아차렸다. 혜원아, 내 시누이의 좋은 소식에 축배를 들지 않는 거니? 방안이 조용해졌다. 5쌍의 눈이 내게 쏠렸다. 내 대답을 기다리며. 평소 같았으면 고개를 숙이고 상상 속의 무례함에 대해 사과하고 기대되는 대로 따랐을 순간이었다. 가족 서열 속 자신의 위치를 아는 충실한 며느리처럼. 대신 나는 핸드백에 손을 뻗어 작은 봉투를 꺼냈다. 가족의 의리를 위해 축배를 들기 전에 나는 조용히 말했다. 질문이 하나 있어요. 어머님, 제 보석 가져가셨을 때 파시기 전에 감정은 받아보셨나요? 시어머니의 미소가 굳어졌다. 뭐라고? 어머니의 비치 목걸이, 제 진주 귀걸이, 금팔찌요. 연주씨 도박빚 갚으려고 파시기 전에 그 가치를 확인하셨냐고요. 정환씨의 고개가 휙 돌아갔다. 그의 눈이 아내를 향해 좁혀졌다. 도박빚? 나한테는 사업 투자가. 잘못됐다고 했잖아. 연주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태원 씨는 불편함에서 혼란으로 표정이 바뀌며 날카롭게 고개를 들었다. 무슨 도박? 그가 아내에게 돌아서며 물었다. 당신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정교하게 쌓아 올린 이야기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통제력을 되찾으려 했다. 혜원아,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잖니? 그녀는 날카롭게 말했다. 이미 끝난 일이야. 중요한 건 가족의 위기가 해결됐다는 거지. 저는 그 보석들이 궁금하네요. 나는 심장이 뛰는 와중에도 침착한 목소리로 계속했다. 얼마나 받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준호를 쳐다봤다. 분명히 그가 나를 조용히 시켜주길 기대하는 눈치였다. 그가 자리에 얼어붙은 채 있자 그녀는 극적으로 한숨을 쉬었다. 4천만 원. 그녀가 마침내 대답했다. 명동의 그 보석상이 아주 공정한 가격이라고 하더구나.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안에는 내 보석들의 컬러 사진과 함께 한국은행과 하나은행의 증명서가 들어있었다. 이게 뭐냐? 정환 씨가 서류를 집어들며 물었다. 어머님이 파신 것이 제 진짜 보석이 아니었다는 증거예요. 내가 말했다. 그것들은 복제품이었어요. 아주 정교한, 하지만 어쨌든 복제품이죠. 뒤이은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정환 씨는 서류를 훑어보았다. 한 줄 한 줄 읽을수록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시어머니는 그에게서 서류를 빼앗아 들었다. 그녀의 손이 읽는 동안 약간 떨렸다. 말도 안 돼. 그녀는 더듬거렸다. 그 보석상이 진짜라고 확인했어. 아마 제대로 된 감정보다는 빠른 수수료에 더 관심이 많았던 명동의 보석상이었겠죠. 내가 대꾸했다. 진짜 보석들은 몇 달 전에 금괴로 바뀌었고 제 결혼 전 이름으로 된 안전금괴 보관대에 있어요. 연주의 입이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뻐끔거렸다. 태원 씨는 아내의 도박에 대한 진실이 마침내 밝혀지자 점점 커지는 분노로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준호가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다. 혜원아?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는 남편을 향해 고개를 돌려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내 것을 지켰을 뿐이에요. 내게 소중했던 것, 당신과 당신 가족이 가져갈 권리가 없었던 것을요. 하지만 그 빚은... 시어머니가 말을 시작했다. 아직 갚지 못하셨죠. 내가 그녀의 말을 마쳤다. 어머님이 받으신 4천만 원은 모조 장신구 값이었어요. 부주의한 감정사를 속인 정교한 가짜요. 정환 씨가 식탁을 손으로 내리치자 그릇들이 덜컹거렸다. 미자 씨, 이게 사실이요? 우리 며느리 물건을 훔쳤단 말이오? 훔친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항의했다. 가족을 위해서였어요.
우리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요. 파리 여행을 위해서였나 보죠. 내가 조용히 덧붙였다. 연주가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예전 같았으면 즉시 모두가 그녀를 감싸고 돌았을 연극적인 울음소리였다. 이제 그 울음은 누구의 귀에도 들리지 않았다. 태원 씨는 식탁에서 몸을 밀어냈고 그의 얼굴은 차가운 분노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도박? 그가 되물었다. 부모님한테는 사업 투자라고 했고 나한테는 어머니 때문이라고 했잖아. 대체 얼마나 잃은 거야, 연주 씨? 내가 설명할 수 있어. 그녀가 더듬거렸다. 9천만 원. 내가 말했다. 석 달 전에 제가 엿들은 액수예요.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태원 씨가 벌떡 일어섰다. 우린 가겠어.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연주는 여전히 흐느끼며 지갑을 챙겨 누구에게도 한마디 말없이 그를 따라 나갔다. 남은 우리 넷은 충격적인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정성껏 차려진 음식은 식탁 위에서 잊힌 채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마침내 정환 씨가 아내를 돌아보았다. 남은 돈은 즉시 혜원이에게 돌려주시오. 그의 말투는 논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는 초대 없이는 그의 집에 들어가지 마시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녀가 공들여 유지해온 가족의 권위라는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여보, 당신은 이해를 못해요. 나는 완벽하게 이해했소. 그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당신은 당신의 계략으로 이 가문을 욕보였어. 며느리가 절도죄로 고소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시오. 준호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는 자리에 뻣뻣하게 앉아 부모님과 나 사이를 오가며 두세 개 사이에 낀 남자처럼 보였다. 나는 짐을 챙겨 일어섰다. 가봐야겠어요. 혜원아. 정환 씨가 이제는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이 일에 대해 전혀 몰랐다. 제발 믿어다오. 나는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믿어요, 아버님. 시어머니는 나를 쳐다보지 못했다. 그녀의 어깨는 움츠러들었고 시선은 식탁에 고정되어 있었다. 수년간 나를 괴롭혔던 그 여자는 이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작고 초라해 보였다. 내가 문으로 걸어갈 때 준호가 마침내 움직여 나를 서둘러 따라왔다. 기다려. 그가 불렀다. 같이 갈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는 나란히 침묵 속에 서 있었다. 나는 그가 우리 사이에 벌어진 심연을 메울 말을 찾으려 애쓰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알고 있었어요? 내가 마침내 물었다. 보석에 대해서요? 그는 대답하기 전에 너무 오래 망설였다. 일이 터진 후에 알았어. 맹세해. 하지만 막지 않았잖아요. 나한테 말해주지도 않았고요. 연주는 내 동생이야. 그가 힘없이 말했다. 가족은 뭉쳐야지. 나도 당신 가족이에요, 준호 씨. 나는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적어도 그랬어야 했죠. 엘리베이터 문이 로비에서 열렸고 나는 그를 뒤로하고 혼자 걸어 나왔다. 서늘한 저녁 공기 속으로 걸어 나오자 어깨에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결혼식 날 이후 처음으로 나는 다른 사람의 기대가 아닌 나 자신의 선택에 따라 길을 걷고 있었다. 뒤에서 준호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따라오고 싶으면 따라오게 두자. 그의 가족이 그랬던 것처럼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과소평가했던 여자는 영원히 사라졌다는 것을 그도 배우게 되리라. 그날 저녁 식사의 여파는 마치 슬로우 모션으로 전개되는 자동차 사고처럼 피할 수 할 수 없이 다가왔다. 준호는 그날 밤 나를 따라 집으로 왔다. 그의 발걸음은 죄지은 그림자처럼 내 뒤를 따랐다. 아파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할 말이 있었겠는가? 우리 결혼의 기반은 금이 같고 내가 항상 의심했지만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 드러났다. 나와 그의 가족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았을 때 준호는 언제나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만큼 충분히 오래 망설일 것이라는 사실. 집에서 그는 필사적으로 말을 쏟아내며 설명하려 했다. 혜원아, 제발 이해해줘. 연주가 정말 공영에 처했었어. 남자들이 부모님 댁에 전화해서 협박까지 했대. 엄마는 그냥 모두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야. 나한테서 훔쳐서요. 나는 팔짱을 낀 채 창가에 서서
멀리 반짝이는 서울의 끝없는 불빛을 바라보았다. 솔직하게 말해봐요, 준호 씨. 만약 내가 그 보석들을 바꾸지 않았다면, 만약 그게 진짜였다면, 당신은 어머니를 막았을 거예요? 그의 침묵이 답이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나는 속삭였다. 그날 밤 그는 소파에서 잤고 나는 우리 침대에 누워 잠 못 이루며 앞으로 왠지 얼마나 더 많은 밤이 이렇게 지나갈지 생각했다. 우리 사이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에게도. 시어머니가 수십 년간 유지해온 정교한 서열 구조는 하룻밤 사이에 산산조각 났다. 그 뒤에 남은 공백을 무엇이 채울 것인가?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7시에 첫 전화가 왔다. 아래층 최 여사였다. 표면적으로는 설탕 빌릴 일이 있는지 묻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어젯밤 왜 태원 씨 차가 주차장을 쌩하고 빠져나갔는지 조수석에서 연주가 왜 그렇게 울고 있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캐내려는 속셈이었다. 젊은 부부들이 싸우면 안타깝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짓된 걱정이 뚝뚝 묻어났다. 특히 박신혜처럼 명망 있는 집안에서는 말이야. 전고가 되자 내 휴대폰은 지인들과 먼 친척들의 메시지로 쉴 새 없이 울렸다. 모두 갑자기 내 안부를 궁금해했다. 한국 사회, 특히 소문과 불화에 대한 뉴스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누군가 무언가를 보고 무언가를 들었고 이제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7번 전화했다. 나는 모든 전화를 음성사서함으로 넘겼다. 준호는 아침도 먹지 않고 출근했다. 그의 어깨는 마치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축 처져 있었다. 문을 닫기 전 그가 잠시 멈췄다. 아버지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셔. 그가 조용히 말했다. 단둘이? 언제요? 오늘 오후에 인사동 찻집에서. 우리가 결혼 전에 처음 상견례 했던 곳. 그 상징성은 내게도 와닿았다. 우리 가족들이 처음으로 우리 만남을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시어머니가 나를 차가운 눈으로 뜯어보고 그때 이미 편찮으셨던 우리 어머니가 격려의 미소를 지어주셨던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 생각해 볼게요. 나는 확답을 주지 않고 대답했다. 준호가 떠난 후 나는 민서에게 전화했다. 네가 그랬다고. 내가 어젯밤 이야기를 해주자 그녀가 숨을 헐떡였다. 혜원아, 네가 정말 그들한테 맞섰다고? 전부 다? 그냥 그렇게 됐어. 나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작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네가 미자 여사 얼굴을 봤어야 했는데. 상상이 가네. 민서가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이제 어떡할 거야? 그 사람이랑 헤어질 거야? 그 질문에 나는 허를 찔렸다. 준호와 헤어진다고? 어젯밤 가장 어두운 순간에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진지하게 고려해 본 적은 없었다. 이혼은 여전히 많은 한국 가정에서 금기시되었고 여성에게 평생 따라다닐 수 있는 실패의 낙인이었다. 모르겠어. 나는 인정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난 여기 있을게. 민서가 약속했다. 내 남는 방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 통화 후 나는 정환 씨와의 만남을 위해 신중하게 옷을 입었다. 차분한 색상의 심플한 한복을 골랐다. 존경심을 표하기에 충분히 전통적이면서도 내가 낡은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만큼 현대적인 디자인이었다. 머리를 뒤로 묶으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그 여자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의 눈은 맑았고 자세는 곧았다. 그녀는 짐을 벗은 듯 보였다. 인사동의 찻집은 7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었다. 똑같은 나무 테이블, 볶은 보리차와 향의 은은한 냄새. 내가 도착했을 때 정환 씨는 이미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격식 있는 자세는 그곳의 편안한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았다. 혜원아. 그가 일어나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나를 맞았다. 와줘서 고맙다. 나는 허리를 굽혀 정중하지만 복종적이지 않은 각도를 유지하며 답례했다. 우리는 마주 앉았고 직원이 곧 녹차 주전자를 가져왔다. 미자 씨와 얘기했다. 직원이 떠난 후 정환 씨가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지시를 받았다. 그의 격식 있는 말투는
여전히 그의 말 속에 들끓는 분노를 완전히 가리지 못했다. 전통적인 한국 가정에서 부부간의 공개적인 대립은 드물었다. 정환 씨와 시어머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닫힌 문 뒤에서 일어났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긴장감은 그것이 중대한 일이었음을 말해주었다. 그 사람은 내 것을 가져갈 권리가 없었다. 그가 계속했다. 어떤 상황에서든. 연주 씨는요? 내가 물었다. 정환 씨의 얼굴이 굳어졌다. 내 딸은 문제가 있다. 태원이가 아침에 전화했더구나. 당분간 집을 나와 형네 집에 머물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고 하더군. 도박이 우리 모두가 알던 것보다 심각했어. 그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의 손은 눈 속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다. 내 보석에서 나온 돈으로는 부족했다. 그 애는 연체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더구나. 위험한 사람들한테. 그 말의 함의가 우리 사이에 떠돌았다. 사채업자, 조직폭력배, 진짜든 가짜든 몇 개의 금부티로는 지을 수 없는 그런 종류의 빚. 그 애는 어떻게 되나요? 나는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쓰이는 나 자신에게 놀라며 물었다. 제주도에 있는 치료시설에 입소하도록 조치했다. 서울에서 멀리, 유혹에서 멀리, 내일 떠난다. 그는 신중하게 찻잔을 내려놓았다. 태원이는 그 애가 프로그램을 마칠 때까지 결혼에 대한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기로 동의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끄덕였다. 정환 씨는 내 인생에서 항상 멀리 있는 존재였다. 가족 모임에 나타나 상석에 앉아 몇 마디 격식 있는 말을 하고 서재로 물러나는 가장. 이런 솔직한 취약함은 우리 둘 모두에게 새로운 영역이었다. 그리고 미자 씨는요? 내가 마침내 물었다. 내 아내는 그가 천천히 말했다. 우리 집안의 안주인이라는 자신의 위치가 집안의 모든 사람을 통제할 권리를 준다고 너무 오랫동안 믿고 살아왔다. 그 믿음이 그 사람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했지. 그는 재킷에서 봉투를 꺼내 우리 사이의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건 미자 씨가 주는 거다. 그 사람이 내 보석이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나온 돈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보상금도 들어있다. 그리고 이건 그는 봉투 옆에 작은 나무 상자를 놓으며 덧붙였다. 이것도 내 것이다. 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내 어머니의 것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오래되어 보이는 비치 펜던트가 단순한 금줄에 매달려 있었다. 내 할머니의 것이었다. 정환 씨가 설명했다. 힘과 품위를 지닌 여인에게 가야 할 물건이지. 내 아내는 그것을 가질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아마도 네가 그 자격이 있을 게다. 예상치 못한 눈물이 눈에 고였다. 나는 재빨리 눈을 깜박여 눈물을 닦았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정환 씨가 대답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둬라. 너와 내 아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든 너는 내 존경을 얻었다. 네가 한 일처럼 선견지명이나 용기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을 게다. 우리는 편안한 침묵 속에서 차를 마셨다. 떠나기 전에 정환 씨가 마지막 질문을 했다. 그 금은? 그가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나는 그 질문을 신중하게 생각했다. 안전하게 보관할 거예요. 내가 대답했다. 미래를 위해서요. 그는 내 대답에 담긴 여러 겹의 의미를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금은 단지 재정적인 안정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독립이었고 미래의 배신에 대한 방패였다. 찻집 밖에서 우리는 정식으로 서로에게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정환 씨의 고든등이 붐비는 거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우리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그의 아들의 아내,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정의되는 위치가 아니었다. 나는 그의 눈에 독립적인 한 사람으로 비치게 되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 밤에 들어올 거야. 그 5글자에 담긴 불확실성은 우리 사이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예전 같았으면 질문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당연히 집에 들어갈 것이다. 충실한 아내가 어디로 가겠는가. 이제 준호는 확신이 없었다. 그리고 솔직히 나도 그랬다. 나는 인사동의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전통 공예품과 현대미술을 파는 가게들을 지나 내 선택지를 생각했다.
민서에 남는 방이 원한다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호텔을 예약할 수도 있었다. 부산에 계신 이모에게 전화할 수도 있었지만 그랬다가는 끝없는 질문과 선의의 충고를 견뎌야 할 것이다. 결국 나는 한 단어로 답장했다. 준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였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결정할 시간이 필요했고 도망치면서는 그럴 수 없었다. 그럴 수 없었다. 그 아파트는 그의 것만큼이나 내 것이었다. 왜 내가 떠나야 한다 하는가? 집에 돌아왔을 때 준호는 걱정과 수면 부족으로 초췌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그는 벌떡 일어났다가 내게 다가서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며 얼어붙었다. 아버님이 이걸 주셨어요. 나는 그에게 비치 펜던트를 보여주며 말했다. 준호의 눈이 커졌다. 할머니 목걸이? 하지만 그건 원래 연주 누나한테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상황은 변하는 법이죠. 나는 문 옆구리에 지갑을 걸며 간단히 대답했다. 모든 게 변해요. 그 후 몇 주 동안 삶은 이상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띠었다. 준호와 나는 우리 아파트 안에서 조심스러운 이방인처럼 서로를 맴돌았다. 우리 사이에 깨지기 쉬운 평화를 깨뜨리지 않으려 애썼다. 그는 더 일찍 출근했고 더 늦게 퇴근했으며 우리의 대화는 청구서, 식료품, 누가 빨래할 차례인지 같은 실용적인 문제에 대한 짧은 교환으로 줄어들었다. 밤에는 침대 양 끝에서 잤고 우리 사이의 공간은 우리 결혼 생활의 거리를 물리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다. 가끔 잠에서 깨면 그가 어둠 속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곤 했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무슨 생각해요? 한 번은 내가 물었다. 내가 당신을 전혀 몰랐다는 생각. 그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전혀 몰랐어. 그 말은 비난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그의 말투에는 마지못한 감탄 혹은 단순히 경이로움 같은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에게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묻지 않았다. 사실 나 자신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제 막 알아가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다. 수년간 내 결혼 생활을 규정했던 매일의 전화와 예고 없는 방문이 갑자기 멈췄다. 준호는 어머니와 정기적으로 통화했지만 그들의 대화는 내가 없는 곳에서 닫힌 문 뒤에서나 출근길에 이루어졌다. 그들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오갔든 그는 혼자만 간직했다. 나는 그분의 부재의 승리감이나 최소한의 안도감을 느낄 줄 알았다. 대신 나는 이상한 공백 상태에 빠졌다. 내 일상을 정의했던 의무들로부터 갑자기 자유로워진 것이다. 더 이상 시어머니가 검사할 반찬을 추가로 준비할 필요도 없었고 그분의 풍수신념에 맞춰 가구를 재배치할 필요도 없었다. 내 살림, 내 외모, 손주를 낳지 못하는 내 실패에 대한 끝없는 비판을 들을 필요도 없었다. 어머니가 그립지 않아? 어느 날 저녁 준호가 2주 넘게 그분의 목소리로 울리지 않은 전화를 내가 쳐다보는 것을 보고 물었다. 아니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이상해요. 갑자기 중력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는 더 이상의 설명 없이 내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는 우리 삶에서 끊임없고 억압적인 힘이었다. 반갑지는 않았지만 익숙했다. 그분의 부재는 우리 둘 다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는 진공을 만들었다. 그 진공 속에서 소문이 무성했다. 서울의 한국인 사회, 특히 강남과 압구정의 부유한 동네는 가십을 먹고 자랐다. 연주가 제주도의 스파 휴양지로 갑자기 사라진 것, 태원 씨가 형네 집으로 이사간 것,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시어머니가 평소에 사교 활동에서 물러난 것, 이 모든 것이 추측의 완벽한 폭풍을 만들어냈다. 나는 그것을 내가 주로 장을 보던 고급 식료품점에서 처음 알아차렸다. 딸이 연주와 같은 명문 대학에 다니는 김 여사는 평소 내게 예의 바른 무관심으로 인사했다. 이제 그녀는 정보의 조각이라도 찾으려는 사냥꾼처럼 열렬한 강도로 다가왔다. 혜원 씨, 오랜만이네요. 그녀는 내 얼굴에서 고통이나 승리의 기색을 찾으려는 듯 훑어보며 말했다. 우리 동네 위원회 회의에서 미자 여사님을 못 뵈어서 아쉬웠어요. 어디 편찮으신가요? 요즘 좀 쉬고 계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집안일 때문에요.
아, 집안일. 김 여사가 아는 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시누이분은요? 제주도에 가셨다고 들었어요. 요양하기에 참 좋은 곳이죠. 요양. 앞에 뜸은 의도적이었고 암시로 가득했다. 나는 무미건조하게 미소를 짓고 자리를 떴지만 그 만남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얼마나 추측하고 있을까? 준호도 그것을 경험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좌절한 듯 넥타이를 풀며 집에 돌아와 평소보다 큰 잔의 소주를 따랐다. 오늘 팀장님이 연주 누나에 대해 물어보더라고. 그는 한참을 마신 후에 말했다. 자기 아내가 듣기로는 누나가 제주도에 있는 어떤 특별한 병원에 있다고 하더래. 우리 가족 괜찮은지 알고 싶어 하더라. 그가 우리 가족이라고 말하는 방식은 나를 배제하고 자신과 그의 혈연 사이에 선을 긋는 것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넘어갔다. 뭐라고 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휴양 중이라고? 직장 스트레스.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연주 누나가 평생 제대로 된 일을 해본 적이나 있는 것처럼 말이야. 그의 목소리에 담긴 분노에 나는 놀랐다. 준호는 항상 누나를 우상처럼 여기며 그녀의 선택과 생활 방식이 분명히 파괴적일 때조차도 옹호했다. 이 새로운 비판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의 관점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였다. 아버님께서 아침에 전화하셨어요. 나는 화제를 약간 바꾸며 말했다. 금요일에 저녁 식사 같이 하자고 하세요. 준호가 날카롭게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만? 어머니는 말고? 어머니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셨어요. 준호는 이 정보를 처리하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환 씨는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총괄하지 않고서는 우리를 저녁 식사에 초대한 적이 없었다. 가족 역학 관계가 얼마나 철저히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였다. 갈 거야? 준호가 물었다. 그 질문에 나는 허를 찔렸다. 가고 싶지 않으세요? 당신이 가면 나도 갈게. 그가 간단히 말했다. 우리 결혼 생활에서 준호가 가족 행사에 대해 내 의견을 따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 깨달음에 작은 충격이 일었다. 우리 사이의 힘의 균형이 바뀌었고 우리 둘 다 이 새로운 영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확신이 없었다. 우리는 정환 씨와 함께 인사동의 조용한 한정식 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분위기는 놀라울 정도로 편안했다.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대화, 주도와 음식 비판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환 씨는 내가 작은 출판사에서 동화책을 편집하는 일에 대해 물었다. 시어머니가 항상 진짜 직업이 아닌 취미로 치부했던 일이었다. 너는 이야기에 대한 안목이 좋구나. 내가 특히 흥미롭게 여기는 원고에 대해 설명하자 그가 말했다. 아이들이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이해하고 있어. 결혼 7년 동안 시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칭찬보다 더한 칭찬이었다. 준호는 마치 아버지와 나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이상한 표정으로 이 대화를 지켜보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가 우리의 평소 침묵을 깼다. 오늘 밤 아버지 앞에서 당신 달랐어. 어떻게 달랐는데요? 더 당신다웠어. 부모님 앞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말하는 거 처음 봐. 버스를 기다리며 나는 이 말을 곱씹었다. 어머니가 저한테 그럴 기회를 주신 적이 없었죠? 준호는 반박하지 않았다. 우리 둘 다 그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었다. 일주일 후 나는 사무실 근처 커피숍에서 태원 씨와 마주쳤다. 그는 주문을 기다리며 대화를 피하려는 듯 바쁜 척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나를 보자 그는 얼어붙었다. 나를 알아볼지 아니면 서로 못 본 척할지 고민하는 것이 분명했다. 태원 씨, 내가 그를 위해 결정을 내리며 말했다. 어떻게 지내세요? 그는 어색하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혜원 씨, 저는 그럭저럭 지내요. 우리는 음료를 받은 후 구석의 작은 테이블로 옮겼다. 몇 주 동안 우리 가족들 사이에 떠돌던 대화를 나누자는 무언의 합의였다. 연주가 치료센터에서 일주일에 2번 전화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말했다. 목소리가 좀 맑아진 것 같아요. 의사들은 진전이 있다고 하고요. 나는 그가 어떤 대답을 원하는지 몰라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몰랐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계속했다. 도박이랑 빚에 대해서요. 전부 다는요. 그냥 취미라고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계속 말했거든요. 그는 재미없다는 듯 웃었다. 심지어 장모님까지도 그게 통제되고 있다고 그냥 일시적인 작은 문제라고 믿게 만들었으니까요. 미자 여사님은 믿고 싶은 것만 믿으시는 분이죠. 내가 말했다. 태원 씨는 새로운 존경심으로 나를 쳐다봤다. 하지만 당신은 꿰뚫어 봤군요. 자신을 보호했고요. 질문은 아니었지만 나는 어쨌든 대답했다. 그래야만 했어요. 저도 그랬어야 했는데 그가 간단히 말했다. 우리는 몇 분 동안 편안한 침묵 속에서 커피를 마셨다. 그러다 태원 씨가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 같은 질문을 했다.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연주 말이에요. 나는 이 질문을 신중하게 생각했다. 용서는 한국 문화에서 간단한 개념이 아니었다. 체면을 지키고 화합을 유지하는 것이 종종 잘못을 직접 다루는 것보다 우선시되었다. 모르겠어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예요. 태원 씨는 이를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만하죠. 미자 여사님은요? 그건 더 복잡해요. 준호 때문에요. 부분적으로는요. 나는 인정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나는 적절한 단어를 찾으며 망설였다. 이상하게도 거의 감사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태원 씨의 눈썹이 놀라움으로 치켜 올라갔다. 만약 그분이 제 보석을 가져가지 않았다면 저는 몇 년 동안 순종하고 침묵하고 서서히 사라져가는 모습 그대로 계속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분의 행동이 저를 일어서게 만들었고 제 자신을 보여주게 했어요. 적어도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해요. 우리가 헤어진 후 나는 사무실로 천천히 걸어가며 삶이 얼마나 이상해졌는지 생각했다. 한때 나를 심판하는데 그토록 강력하고 단결되어 보였던 그 가족은 이제 산산조각 났다. 연주는 치료 중이고 태원 씨는 따로 살고 시어머니는 수치심에 고립되었고 준호는 가족에 대한 충성심과 자신이 과소평가했던 아내에 대한 새롭고 불편한 존경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오직 정환 씨만이 이 격변 속에서 일종의 평화를 찾은 것 같았다. 마치 시어머니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그 또한 자유로워진 것처럼. 그날 저녁 나는 모르는 번호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나 미자다. 얘기 좀 하자. 제발. 제발이라는 단어가 나를 멈칫하게 했다. 7년 동안 시어머니가 내게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단 한 번도. 준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그에게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만나실 거예요? 그가 조심스럽게 중립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야 할까요? 그는 질문을 곱씹더니 어깨를 으쓱했다. 당신 결정이야, 내 결정이 아니라. 또 다른 처음이었다. 준호가 어머니와의 관계는 내가 관리해야 할 문제이지 그가 지시하거나 중재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다그쳤다. 그는 익숙한 좌절의 제스처로 머리를 쓸어 넘겼다. 솔직히 모르겠어.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자기 수치심 속에서 좀 더 뒹굴게 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는 말을 흐렸다. 어머니는 여전히 당신 어머니고 내가 존경심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의 말을 맞췄다. 어머니는 여전히 내 어머니 맞아. 그가 인정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가 하신 일이 옳았다는 뜻은 아니야. 당신이 어머니한테 빚진 것도 없고 나는 그의 솔직함에 감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준호가 옆에서 잠든 동안 나는 깨어 시어머니의 요청을 생각했다. 그분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듣고 싶을까? 만약 사과를 한다면 나에게 그 사과가 필요할까? 아니면 그분을 만나는 것이 내가 마침내 벗어난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나를 다시 끌어들일 뿐일까? 아직 답은 없었다. 하지만 박신의 집안에 시집온 이후 처음으로 선택은 온전히 나의 것이었다. 아무도 내게 화해하라고, 용서하라고, 미소로 학대를 받아들이던 충실한 며느리의 역할로 돌아가라고 강요할 수 없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든 그것은 나의 방식대로일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승리처럼 느껴졌다. 사흘간의 숙고 끝에 나는 시어머니를 만나기로 했다. 그분이 여왕처럼 군림하는 댁도 아니었고
최근에야 그분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나의 성격이 된 우리 집도 아니었다. 대신 나는 봉은사를 제안했다. 어려운 대화를 나누기에 충분한 사생활이 보장되면서도 그곳의 오랜 전통이 우리 모두에게 자존심이나 복수보다 더 깊은 가치를 상기시켜 줄 수 있는 공공장소였다. 나는 안개 낀 아침에 일찍 도착해서 나이든 신도들이 향을 피우고 거대한 불상 앞에 절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떤 이들은 무리를 지어와서 방석에 무릎을 꿇을 때 서로의 늙은 몸을 부축했다. 다른 이들은 혼자 와서 그들의 속삭이는 기도가 향기로운 공기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은행나무 아래 조용한 벤치를 찾아 앉아 기다렸다. 시어머니는 약속된 시간에 정확히 나타났다. 내가 지금껏 본 모습 중 가장 간소한 차림이었다. 디자이너 핸드백과 완벽하게 조화된 액세서리는 사라졌다. 그분은 평범한 회색 한복을 입고 최소한의 장신구만 했으며 머리는 입과 눈가의 새로운 주름을 강조하는 엄격한 쪽머리로 묶었다. 그분은 나를 발견하고 작고 머뭇거리는 걸음으로 다가왔다. 또 다른 처음이었다. 시어머니는 항상 권위 있게 움직였고 마치 공간이 자신의 것인 양 차지했다. 혜원아. 그분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와줘서 고맙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답례는 하지 않았다.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분은 내 옆 벤치에 앉았지만 우리 사이에 정중한 거리를 두었다. 몇 분 동안 우리는 조용히 사찰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한 스님이 돌길에서 낙엽을 쓸고 있었다. 오래된 나무에서 새들이 서로를 불렀다. 세상은 우리의 작은 인간 드라마에 무관심하게 자신의 리듬을 이어갔다. 요 며칠 매일 이 절에 왔단다. 시어머니가 마침내 말했다. 지혜를 구하며 기도했지. 나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다. 정환 씨는 실용적인 문제 외에는 나랑 말을 섞으려 하지 않아. 그분이 계속했다. 연주는 제주도에서 울면서 전화해서 왜 자기를 더 일찍 막지 않았냐고 나를 탓하더구나. 그분은 작고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마치 누가 연주가 한 번 마음먹은 걸 막을 수나 있었던 것처럼 말이야. 여전히 나는 침묵을 지켰다. 이것들은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다. 시어머니가 나를 정면으로 돌아보았다. 네가 그 보석으로 한 일 말이다. 영리했어. 영리한 것 이상이었지. 만약 내가 네 입장이었다면 나도 그렇게 했을 거다. 그 인정에 나는 깜짝 놀랐다. 나는 비난, 정당화, 어쩌면 마지못한 사과를 예상했다. 이런 이상하고 마지못한 존경이 아니라. 그럼 애초에 왜 가져가셨어요? 내가 물었다. 시어머니는 시선을 돌려 다시 절 쪽을 바라보았다. 그럴 수 있었으니까. 그분은 간단히 말했다. 25년 동안 이 집안에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나였으니까. 네가 요즘 젊은 여자들처럼 나약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아무 대책 없는 애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분은 치마에 보이지 않는 주름을 폈다. 내 시어머니는 나한테 아주 모질었단다. 알고 있었니? 몇 년 동안 내가 하는 모든 걸 비판했어. 아무것도 만족스럽지 않았지. 내 요리도, 내 청소도, 심지어 내가 낳아준 아들까지도. 그분의 목소리에 담긴 쓴맛은 오래되고 낡은 것이었다. 내 차례가 오면 다르게 하겠다고 다짐했었지. 하지만 결국 나는 그분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렸어. 절 안에서 깊고 공명하는 종소리가 울려 퍼져 스님들을 아침 명상으로 불렀다. 그 소리가 시어머니의 무언가를 관통하는 듯했다. 그분은 어깨를 폈다.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다. 그분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너에게서 소중한 것, 네 어머니와 연결된 것을 빼앗은 건 날. 그분은 고개를 저었다. 그 일을 하면서도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어. 하지만 연주가 절박했고 내 딸이 고통받는 걸 참아볼 수가 없었지. 그래서 대신 저를 고통스럽게 하셨군요. 나는 남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시어머니는 무릎 위에 단단히 모은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래, 그랬다. 우리 사이에 또 다른 침묵이 흘렀다. 이전보다는 덜 긴장됐지만 여전히 말하지 못한 감정들로 무거웠다. 저한테 뭘 원하세요, 미자씨? 내가 마침내 물었다. 그분은 내가 어머님 대신 그분의 이름을 부르자 약간 움찔했지만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평화를 원한다. 가능하다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준호를 위해서라도. 준호 씨가 이 모든 걸 막을 수 있었어요. 나는 지적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면서도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내가 그 애를 내 말에 의심 없이 복종하도록 키웠기 때문이야. 시어머니가 대답했다. 그것도 내 실패였지. 나는 그분의 말을 곱씹으며 내가 그분에게서 기대하게 된 조종이나 숨은 의도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내 눈에 보인 것은 자신의 실수로 겸손해진 늙은 여인이었고 진심으로 어떤 종류의 화해를 모색하고 있었다. 아무것도 약속할 수는 없어요. 나는 결국 말했다. 하지만 예의를 지키는 관계를 위해 노력할 의향은 있어요. 준호 씨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요. 이 분노를 영원히 안고 살고 싶지는 않아요. 시어머니는 이 조건을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만으로도 나에게는 과분하다. 우리는 잠시 더 앉아 더 많은 방문객이 도착하면서 절이 서서히 활기를 띠는 것을 지켜보았다. 헤어지기 전에 시어머니가 작은 비단 주머니를 건넸다. 이건 내 것이었단다. 시집 오기 전에 할머니께서 주셨지. 안에는 작은 비취나비가 달린 섬세한 은비녀가 들어있었다. 내게서 빼앗은 것만큼 값비싸지는 않지만 이건 내가 가족 중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유일한 물건이야. 정환 씨도 모르는 일이지. 나는 거절하려 했지만 그분의 눈빛이 나를 멈추게 했다. 이것은 뇌물이나 용서를 사려는 시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더 원초적인 무언가였다. 한 여인이 다른 여인에게 소중한 물건을 건네주는 것, 우리의 복잡한 관계를 초월한 상호 이해의 상징. 감사합니다. 나는 주머니를 받으며 말했다. 우리는 동등한 깊이로 서로에게 절했다. 복종적이지도 지배적이지도 않게. 그리고 각자의 길을 갔다. 분비는 강남 거리를 걸어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왠지 모르게 가벼워진 느낌을 받았다. 시어머니를 완전히 용서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과 동등하게 마주하고 앞으로 나아갈 나만의 조건을 세웠기 때문이었다. 그 만남은 내가 지난 몇 주 동안 이해하기 시작한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알고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집에 돌아와 나는 시어머니의 비녀를 정환 씨의 비취 펜던트와 내가 원래 컬렉션에서 보관했던 몇 안 되는 장신구들과 함께 보석함에 넣었다. 안전금고에 있는 금괴와 달리 이 물건들은 재정적인 안정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내가 걸어온 여정의 상징이었고 어떤 금속보다도 더 가치 있는 변화의 표식이었다. 그날 저녁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세라믹 화분에 담긴 작은 식물을 들고서. 습 파티 필름. 그가 어색하게 말하며 식탁 위에 놓았다. 꽃집에서 평온과 재생을 상징한다고 하더라고. 나는 윤기나는 녹색 잎사귀 하나를 만졌다. 아름답네요. 고마워요. 그는 근처에서 맴돌았다. 어머니와의 만남에 대해 묻고 싶어 했지만 그럴 권리가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기색이었다. 얘기했어요. 나는 그의 말없는 질문에 답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안도의 빛이 그의 얼굴에 스쳤다. 좋았어요? 아니면 나빴어요? 어느 쪽도 아니에요. 달랐어요. 나는 식물에 줄 작은 물뿌리개를 채웠다. 그분이 변했어요. 아니면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분의 다른 면을 보여주시는 걸지도 모르고요. 준호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다. 나한테도 달라. 내 의견을 묻고 내가 말할 때 들어줘.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작게 웃었다. 어제는 나한테 그동안 당신한테 너무 심하게 굴었는지 물어보더라. 정말로 물어봤어. 답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의 눈이 내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진실을 말했지. 내가 당신을 보호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남편으로서 실패했다고. 그 솔직한 인정이 우리 사이에 떠돌았다. 7년 동안 준호는 내 희생을 대가로 어머니와의 갈등을 피하며 최소한의 저항의 길을 따라 결혼 생활을 해왔다. 이제 그는 변명이나 정당화 없이 그 선택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부드럽게 물었다. 그는 오해한 척하지 않았다. 그건 당신에게 달렸어.
떠나고 싶다면 막지 않을게. 당신은 내가 준 것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6개월 전에 준호라면 이런 자유, 나 자신의 길을 선택할 권리를 인정하는 제안을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그의 얼굴을 살폈다. 과거의 실패에 대한 후회뿐만 아니라 더 나아지려는 진정한 열망이 보였다. 아직 모르겠어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오늘은 떠나지 않을 거예요. 영원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충분했다. 준호는 이 불확실성을 자신의 행동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나는 점심시간에 하나은행을 방문했다. 안전금고는 내가 떠났던 그대로였고 금괴들은 벨벳천에 쌓여 있었다. 나는 하나를 들어 손바닥에서 그 단단한 무게를 느꼈다. 6개월 전 나는 두려움과 자기 보존의 심리로 이 금괴들을 샀다. 묻지도 않고 빼앗아가는 가족으로부터 내 자신의 무언가를 보호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였다. 이제 이 작은 귀금속 사각형을 들고 나는 그것이 전혀 다른 것을 상징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선택. 이 자원으로 나는 원한다면 결혼 생활을 끝낼 수 있었다. 부산으로 혹은 해외로 이사 갈 수도 있었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로 유지할 수도 있었다. 그 금은 단지 부에프레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능성이었다. 나는 금괴를 제자리에 돌려놓았지만 하나는 꺼내 지갑에 넣었다. 사무실로 돌아와 민서에게 전화했다. 네가 항상 디자인 스튜디오 열고 싶다고 말했던 거 기억나? 그녀가 받자마자 내가 물었다. 그 허황된 꿈? 물론이지. 왜? 만약 그게 그냥 꿈이 아니라면? 투자자가 있다면 어떨까? 전화기 저편에서 긴 침묵이 흘렀다. 혜원아, 무슨 말이야? 나한테 자원이 좀 있어. 내가 말했다. 그리고 그걸 손실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만드는 데 쓰고 싶어. 민서의 흥분이 전화기를 통해 느껴졌다. 진심이야? 이건 잠깐, 준호 씨는 알아? 이건 준호 씨랑 상관없는 일이야.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내 결정이고 내 투자야. 전화를 끊고 나는 책상에 앉아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결혼 이후 처음으로 나는 남편이나 그의 가족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생존이 아닌 창조에 관한 계획. 그날 저녁 준호와 저녁을 먹으며 나는 민서의 사업에 투자한 이야기를 했다.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성인으로서 다른 성인에게 알리는 것이었다. 좋은 기회 같네. 그가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민서는 재능이 있으니까. 그렇죠. 나는 동의했다. 그리고 이건 내가 참여하고 싶은 일이에요. 준호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혜원아, 내가 생각해 봤는데 우리 부부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 그 제안에 나는 놀랐다. 전통적인 한국 남성들은 특히 결혼처럼 사적인 문제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거의 인정하지 않았다. 내 동료가 한 분을 추천해줬어. 그가 계속했다. 그분이 자기랑 아내를 도와줬대. 그가 바람을 피운 후에 말이야. 그 상담이 자기들 결혼을 구했다고 하더라. 우리 결혼을 구하고 싶어요? 나는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었다. 준호는 반쯤 먹은 식사를 내려다보았다. 노력하고 싶어. 당신도 원한다면? 그는 다시 내 눈을 마주했다. 나는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남편이 아니야. 하지만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울 수는 있어. 당신이 나한테 그 기회를 줄 의향이 있다면. 나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옛날의 혜원이라면 남편의 어떤 양보에도 감사하며 즉시 동의했을 것이다. 새로운 혜원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생각해 볼게요. 나는 마침내 말했다. 그날 밤 늦게 나는 우리 집 작은 발코니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짧은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것이 변했다. 시어머니의 권위는 무너졌고 연주는 자신의 악마와 마주하고 있으며 준호는 남편으로서의 자신의 실패를 깨닫고 있었다. 그리고 나, 아마도 우리 모두 중에서 가장 많이 변했을 것이다. 나는 주머니 속에 비취답이 비녀를 만지작거리며 시어머니의 예상치 못한 선물을 생각했다.
한국 전통에서 나비는 변형, 어둠과 제약의 시기 이후에 나타나는 아름다움과 자유를 상징한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 어렵고 고통스러운 변태 과정일지도 모른다. 금괴들은 내 안전 금고에 그대로 남아 나의 독립을 실감나게 상기시켜 줄 것이다. 하지만 그것들의 진정한 가치는 금속 자체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내 안에서 깨운 것에 있었다. 용기, 선견지명, 필요하다면 홀로 설 수 있는 힘, 그 자질들은 미래가 어떻게 되든 빼앗길 수 없는 것이었다. 내 결혼에 대해, 시어머니와의 화해에 대해, 박신의 집안에서의 내 위치에 대해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나는 힘과 자기 인식의 위치에서 결정할 것이다. 고개를 숙이고 학대를 받아들였던 여자는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새로운 사람이 서 있었다.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알고 누구도 그것을 깎아내리게 두지 않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 그 조용한 깨달음이야말로 나의 가장 소중한 소유물이었다. 그리고 이 여정을 시작하게 했던 보석들과는 달리 그것은 누구도 영원히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었다.